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코펜하겐 운하 앞에서의 성찰 에세이,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19세기 철학자죠. 쇠렌 키르케고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느끼셨던 그 막막함, 불안 이런 것들 속에서 키르케고르가 혹시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그 글 읽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했는데요. 이게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같은 책에서 파헤쳤던 그런 실존적인 고민하고 정말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 말 있잖아요. 당신이 묘사하신 그 선택 앞에서 느끼는 혼란,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장 유명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키르케고르를 통해서 당신의 그 불안, 그리고 그 선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는 겁니다. 에세이에서 그 진로나 관계에 대한 고민들, 그 막막함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근데 키르케고르는 그걸 꼭 약점이라고만 보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느낀다? 이런 건가요? 정확해요. 예, 키르케고르는 불안, 그 앵게스트라고 하는 걸 가능성의 바다, 그러니까 어떤 시면을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기증 같은 거라고 봤어요. 현기증이요? 네, 선택지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다 이거죠. 그 네가 선택하지 않은 삶은 네 삶이 아니다. 이 말처럼요. 이 불안이라는 게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삶의 주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신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긴장감. 네, 그렇게 본 거죠. 당신 글에 보면 또 반복되는 일상 속의 공허함 같은 거랑 동시에 뭔가 의미를 찾고 싶다는 그런 갈망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혹시 키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의 세 단계, 그 트랜스타디얼하고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미학적 단계인데 감각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막 좇는 단계죠. 근데 이게 결국은 당신이 느낀 그 공허함처럼 좀 권태로 이뤄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낸들 똑같으면 질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게 이제 책임이나 의무 같은 걸 다하는 윤리적 단계예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봤어요. 더 나아가서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결단, 그러니까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종교적 단계. 네, 이걸 비유하자면 뭐랄까 반짝이는 쾌락의 대리석 계단을 지나서 좀 튼튼한 윤리의 나무 계단을 밟고 마지막에는 약간 흔들리는 듯한 그 믿음의 사다리를 오르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세이에서 주변 사람들 기대나 아니면 다수의 의견에 좀 흔들리는 모습도 살짝 보이셨어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진리를 주관적 열정, 그 인덜리그하트라고 했다면서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깊은 내면적인 확신,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는 심지어 군중은 진리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와, 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다, 옳다고 하는 것에 그냥 휩쓸리는 걸 굉장히 경계한 거예요. 진리라는 건 다수가 동의하는 어떤 명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정말 고독 속에서 치열하게 붙잡는 삶의 태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리를 막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역설이라든지 비유 같은 걸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간접 전달, 인데렉트 메델레이스 방식인데, 간접 전달이요? 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뭐랄까 옆에서 살짝 자극만 주는 거죠. 스승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이에요. 듣고 보니 살다 보면 정말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믿고 나아가야 할 때, 이게 혹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앙의 도약, 트로온스 스프링?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네, 신앙의 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성이라는 다리가 딱 끊어진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모든 합리적인 계산을 그냥 넘어서는 결단인 거죠. 그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네, 이게 근데 맹목적으로 그냥 뛰어내려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존재 전체를 던지는 그런 실전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 너머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 그 안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깊은 통찰인 거죠. 그렇다면 키르케고르의 이런 좀 심오한 생각들이 당신이 에세이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메뉴 고르는 그런 사소한 고민?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혼자 창밖 볼 때 느끼는 그런 순간들, 이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키르케고르 철학의 진짜 매력은 그런 거대한 개념들이 바로 그 일상 속에 다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일상 속에. 네. 삼각김밥 앞에서 뭘 먹을까 망설이는 거? 그게 바로 선택과 자유 앞에서의 아주 작은 불안의 모습이고요. 또 혼자 있는 시간, 그건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이죠. 어떤 부당함 앞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용기, 그것도 어찌 보면 신앙의 도약의 작은 메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완벽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의 그 선택과 성찰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오늘 당신의 그 성찰 에세이 덕분에 키르케고르의 생각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그는 우리에게 불안을 길잡이 삼는 나침반 같은 걸 주고 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확성기 같은 것도 주고 그리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돕는 패러글라이더 같은 도구들 이런 걸 남겨준 셈이네요. 결국은 그 불안을 동력 삼아서 내 자신만의 길을 가라 이런 메시지겠죠? 맞습니다. 결국 모든 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키르케고르라면 아마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의 그 성찰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수의 흐름 속에 그냥 녹아드는 얼음입니까? 아니면 고독 속에서도 자신만의 뚜렷한 형태를 지키는 결정체입니까? 그 답은 어쩌면 당신이 그 군중 속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홀로 서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2016년 독일 슈바르츠발트, 그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돼요. 필자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죠. GPS도 안 터지고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요. 근데 발밑에 뭔가 채이더래요. 낡은 책 한 권. 바로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 문장.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스스로를 은폐한다. 이 문장이 그 순간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경험에서 출발한 수필입니다. 단순히 하이데거 철학 이론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길을 잃었던 순간, 늘 쓰던 커피잔, 아니면 이민자로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존재, 그러니까 사인이 대체 뭔지, 우리가 왜 이 눈앞의 사물들, 그러니까 존재자에 가려서 존재 그 자체는 자꾸 잊어버리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저희 목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하이데거의 생각들을 여러분 일상과 좀 연결시켜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이 필자가 예전에는 커피잔을 볼 때 그냥 화학 성분 아니면 이게 얼마나 쓸모 있나 이런 기능만 따졌다고 해요. 바로 이때 하이데거가 묻는 거죠. 존재 자체는 왜 잊혔는가? 그렇죠. 핵심은 그 사물의 겉모습이나 기능, 그걸 넘어서서 그 사물이 그냥 있다는 것. 그 있음 자체, 그리고 여기 있음, 다자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가 문득 할머니의 그 손잡이 없는 찻잔을 떠올린 거군요. 금가고 좀 낡았는데 그게 그냥 흠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름함 속에서 존재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런 깨달음. 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여기 있음, 다세인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만이 가진 좀 독특한 존재 방식인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또 늘 어떤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할머니 찻잔처럼 그 사물의 기능 너머에 있는 고유한 이야기, 그 존재 방식과 의미를 생각할 때 비로소 세계가 좀 더 깊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존재가 마치 그릇의 빈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같다는 비유도 있었죠? 맞아요. 완벽하거나 꽉 찬 것보다 오히려 비어있거나 뭔가 부족할 때 그 틈으로 존재가 실적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가 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로 던져짐, 게보르펜하이트 개념이에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세계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난 환경, 시대, 가족 같은 것들.
필자 경험이 딱 그거였어요. 이민 2세로서 나는 우리 한국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닐까? 이런 정체성 혼란. 근데 하이데거는 그 던져짐이 그냥 고통이나 재앙만은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각자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봤다는 흙 묻은 이민자 가방 이야기처럼요. 뿌리 뽑힌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세계와 더 진솔하게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역설에. 바람에 날린 씨앗이 낯선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숲을 이루는 것처럼요. 그 상황을 수용하고 거기서 길을 찾는 것. 그러고 나면 이제 근심과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남들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이제 하이데거는 세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필자 친구분도 그렇다면서요. 월급날만 기다리다 인생 다 갔다고. 네, 현대인의 어떤 비본래적인 삶의 모습이죠. 하이데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을 향한 근심, 이 조르게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 근심은 그냥 불안함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우리 존재의 근본 구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마음 쓰고 염려하는 방식, 특히 미래와 우리의 끝, 유한성을 대하는 태도.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을 딱 마주할 때, 그때 비로소 이 타성에 젖은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님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암 선고 받고 나서 이자야 길가에 핀 민들레가 보인다고 하셨다는. 네, 죽음이라는 그 끝, 그 검은 눈금을 봐야만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무게와 가치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실존적인 각성이죠. 그런 각성이 어쩌면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기술 문제랑 연결해서 보면요. 하이데거는 기술이 존재를 그냥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그 본래 의미를 가린다고 경고했잖아요. 필자가 AI 연인 앱에 빠진 후배랑 손편지 쓰시는 어르신들을 대비시킨 것처럼요. 맞습니다. 하이데거가 게슈텔, 우리말로는 틀짓기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게 모든 걸, 자연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베스트한드로만 보게 만드는 강력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존재가 가진 더 깊은 의미는 자꾸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스위치를 꺼야 한다고요. 네, 그 기술의 편리함, 그 틀에서 한 발짝 물러나 봐야 비로소 사물이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 서야나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 하이데거의 이런 통찰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필자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세상을 문제가 아니라 신비로, 사물을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증인으로 보는 눈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슈퍼마켓에 있는 배추 하나를 봐도 그냥 채소가 아니라 걔도 어딘가에서 던져져서 여기까지 온 거고, 유통기한 스티커는 일종의 죽음 경고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할인 스티커 밑에는 그 농부의 땀 같은 존재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고요. 아침에 마시는 그냥 물 한 잔에서도 지구의 역사, 백왕공의 손길, 빙하의 노래, 이런 평범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주변의 사물들 혹은 늘 겪는 상황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용한 거 이걸 넘어서서요. 저것들이 각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새롭게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쩌면 존재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필자가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건네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이 물건, 이건 그냥 편리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혹시 존재가 당신에게 보내는 의미 있는 편지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사물들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직접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프랑스 철학자죠. 장폴 사르트르, 그리고 그가 던진 자유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르트르 하면 역시 실존주의,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떠오르죠. 맞아요. 이게 뭐랄까, 마치 우리가 매일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것처럼 삶 자체가 그냥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선택의 무게,
그리고 사르트르가 왜 때로는 자유를 저주라고까지 표현했는지 이걸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네, 이 자료들의 핵심은 결국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명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 말 정말 많이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뭐 미리 정해진 그런 본성 같은 거 없이 그냥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고 오로지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 가야만 한다. 약간 의무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뭐 권리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책임, 내 스스로를 창조해야 하는 어떤 과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점심 메뉴 얘기 잠깐 했는데 자료에서 순살치킨이냐 떡볶이냐 이걸로 고민하는 모습이 인생의 축소판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봤어요. 재밌는 비유죠. 이게 그냥 뭐 먹을지 정하는 걸 넘어서 나는 치킨을 선택하는 사람 혹은 떡볶이를 선택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딱 규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르트르한테는 본질,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미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선택들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이 곧 자기 창조 과정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뭐랄까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내가 다 만들어야 한다.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고 고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게 때로는 되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언급하는 부조리라는 감각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부조리요? 아, 그 구토 소설 주인공처럼 갑자기 세상 모든 게 다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런 순간들 말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혹은 뭐 대학 가면 진짜 행복해질까? 이런 질문 앞에서 갑자기 막막해지는 그런 거요. 자료에서도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13억 년 우주 역사 앞에서 내 80년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도 부조리함의 예시라고 하고요. 맞아요. 근데 사르트르는 되게 역설적으로 바로 이 부조리함, 특히 우리 삶이 유한하고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그 사실이 현재의 삶과 선택에 오히려 더 강력한 의미를 준다고 봤어요. 죽음 때문에 현재가 더 의미 있어진다. 좀 의외인데요? 네, 죽음이라는 그 명확한 한계선 앞에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진짜 나의 선택을 하려는 동력을 얻는달까요? 아하, 자료에 나온 그 존엄사 선택하신 분 이야기처럼 끼틀 아니까 현재가 더 소중하고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당신에게 죽음이라는 한계가 지금 내리는 선택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하고요.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이 자료의 무게를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료에서 인스타그램 얘기가 나오던데 막 완벽해 보이는 친구들 모습 뒤에 진짜 나를 숨기거나 아니면 뭐 동아리 부장이 눈치 보느라 자기 생각 솔직하게 말 못하는 거 이런 걸 나쁜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네, 나쁜 믿음, 모베스포아.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자유가 주는 그 불안감, 책임감에서 도망치려는 일종의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요? 네. 타인의 기대나 뭐 사회적인 역할, 아니면 좋아요 개수 같은 그런 외부 기준 뒤에 숨는 거죠. 주체적인 선택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르트르는 여기서 아주 단호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네, 들어봤어요. 타인의 평가가 절대 당신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외부 압력이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가치, 자기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도망칠 데가 없다는 거네요. 그 시험 기간 새벽 얘기가 또 나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하나 이런 물음이 들 때 있잖아요. 네, 있죠. 사르트르라면 그거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무게 네가 감당해야 해. 이렇게 답했을 거라는 설명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자유라는 선물에는 책임이라는 밧줄이 아주 단단히 묶여 있다는 거죠. 그 비유도 좋았어요. 아, 그리고 단체 사진 찍기 싫다고 버틴 친구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뭐 그런 자유의 실천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르트르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우리는 자유롭도록, 다시 말해 선택하도록 선고받았다는 것. 선고받았다. 진짜 강력한 표현이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흔히들 인용하는 인생은 B, 태어남과 D, 죽음 사이의 C, 선택이다. 이 말처럼요. 네, 그 말도 유명하죠.
매 순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삶, 그 사람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사르트르의 눈으로 자유와 선택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라. 그래서 너만의 색깔을 만들어라.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자유로운 선택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자유나 삶과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늘 있죠. 그럴 때 사르트르가 말한 이 절대적인 자유와 책임, 이걸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